안녕하세요. 서울청소년과 전문의 하재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시는 우리 아이 성장 상담 언제 받아야 할까요에 대해 알아볼게요. 성장 상담이 필요한 7가지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아래의 목차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성장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체크하면서 함께 보도록 할까요? 성장 상담이 필요한 7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출생 시 불리한 조건, 미숙아, 부당 경량아 등. 두 번째, 저신장의 가족력. 세 번째, 영유아 검진상 키 성장 100분 이수의 감소. 네 번째,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빠를 때. 다섯 번째, 이른 사춘기가 의심되는 정황. 여섯 번째, 만성질환 또는 잦은 질병 경험. 일곱 번째, 정신적 스트레스나 영양 상태입니다. 다 같이 알아봅시다. 첫 번째 주제는 출생 시 불리한 조건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미숙아와 부당 경량아. 혹시 우리 아이가 작게 태어났나요? 우리 아이는 태어날 때 체중이 너무 작았는데 앞으로도 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시죠? 미숙아, 특히 35주 미만에서 태어난 미숙아는 발달에 더 신경 써야 해요. 체중이 적고 발달이 조금 느릴 수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교정주수 24개월 이후부터 6개월 간격으로 키와 체중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부당 경량아, 즉 출생 시 체중이 300분 이수 미만이었다면 성장 과정 중에 따라잡기 성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10에서 15%가량 되고, 비만이 되었을 때 비만의 합병증에 취약하며 이른 사춘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땐 역시 6개월마다 성장 체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이걸 미리 체크할 걸 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자, 그러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하나요? 제일 궁금하시죠? 미숙아는 교정주수 24개월 이후부터는 6개월마다 꼭 병원에 가서 키와 체중을 체크하세요. 성장이 느리면 호르몬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 부당 경량아는 아이가 만 4세쯤 되었을 때 키가 300분 이수 미만이라면 바로 6개월 간격으로 성장 체크하고 성장 호르몬 치료 여부를 상담하세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산소 치료를 받았다면 산소 부족이 뇌하수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성장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성장 호르몬 결핍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병원을 6개월마다 가는 게 마치 자동차 점검하듯 중요한 거예요. 엔진오일 점검처럼 우리 아이 성장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겠죠. 이쯤 되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보호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질문 첫 번째, 미숙아나 부당 경량아로 태어난 경우 성장이 느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숙아나 부당 경량아로 태어나면 성장에 대한 걱정이 클 수 있지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아이의 성장 패턴을 꾸준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키와 체중을 확인하고 성장 곡선에서 크게 벗어난다면 호르몬 검사, 영양 상태 점검 또는 고연령 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조기에 개입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질문 두 번째, 성장 호르몬 치료 언제 필요하고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성장 호르몬 치료는 아이가 또래보다 눈에 띄게 작은 경우 혹은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린 경우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4세에서 6세에 치료를 시작하면 효과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모든 아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전문의의 충분한 상담하에 아이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조기 치료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성장 문제가 의심된다면 상담을 미루지 말고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산소 치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특히 산소 치료를 장기간 받은 경우 성장 상태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일부 아이들에게서 산소 치료가 뇌하수체와 같은 성장 호르몬 분비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의 키와 체중이 또래보다 현저히 느리거나 성장 곡선에서 벗어난다면 뼈나이 측정이나 성장 속도 평가를 통해 성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할 경우 영양 상태나 호르몬 분비 상태를 추가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생력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장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미숙아, 부당 경량아, 신생아 중환자실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꼭 6개월마다 성장 상태를 체크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기 상담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저신장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성장 상담이 필요한 시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키가 작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부모님 중 한 분이 키가 작으신가요? 아니면 양쪽 다 작으신가요? 아이도 혹시 부모님을 닮아서 작아지면 어떡하지 고민하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아이가 키가 작은 이유와 해결책을 알아볼게요.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았다면 아이도 영유아 검진에서 키가 또래보다 작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키가 1년에 4cm 이상 자란다고 해도 계속 백분위수 하위권이라면 성장 클리닉에 가서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아요. 이런 경우에는 고령형 뼈나이 검사를 통해 아이의 성장 가능성을 먼저 평가해보고 필요하다면 성장 호르몬 치료를 고려할 수 있어요. 치료는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다는 점 기억하세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하나요? 만 5세 이후 취약 전에 성장 클리닉에 가서 고령형 검사를 받아보고 성장 상태를 모니터링 하세요. 치료가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시작하세요. 두 번째 상황, 부모님 중에 어릴 때 급격히 자라고 일찍 성장이 멈춘 분이 계신가요? 이런 경우 아이도 비슷하게 조기 사춘기를 겪을 수 있어요. 사춘기가 빨리 오면 성장판이 일찍 닫혀서 예상보다 키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발 사춘기 징후를 꼭 주의 깊게 살펴야 해요. 조발 사춘기 발달을 조절하면 아이가 부모님보다 더 클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하나요? 만 5세 이후 취약 전에 한 번쯤 고령량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춘기 발달이 또래보다 빨리 시작되는 경우 6개월마다 성장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춘기가 빠르게 진행되면 성장판이 일찍 닫힐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GnRH 유사체와 같은 치료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아이가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조금 독특해요. 부모님 중 한 분은 어릴 때 키가 작았지만 나중에 크게 자랐고 다른 한 분은 저신장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작은 우리 아이가 누구를 닮을지 궁금하시죠? 혹시 아이가 키가 작은 부모를 닮을까 걱정되시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가 늦게 큰 부모를 닮아 체질성 성장 지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 패턴을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작은 부모를 닮을까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무조건 늦게 큰 부모를 닮을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아이의 성장을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의 고령형 검사를 통해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예측키가 괜찮다면 기다려 볼 수 있어요. 다만 6개월마다 성장 상태를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하나요? 취약 전에 고령형 검사를 통해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6개월 간격으로 체크하세요. 예측키가 괜찮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되 꾸준히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늦게 큰 경우 아이도 비슷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아이의 키가 작더라도 나중에 늦게 클 수 있으니 고령형 검사를 통해 성장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혹시 부모님 두 분 다 키가 정상인데 아이의 최종 키가 작을 수도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를 통해 아이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성조숙증에 가족력이 없더라도 성조숙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차 성징이 일찍 시작되어 성장판이 일찍 닫히면 키가 작아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조부모님 중에 키가 작은 분이 계신가요? 부모님이 정상 키더라도 유전적 영향이 2세대를 건너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아이의 성장 패턴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하나요? 아이가 작지 않더라도 취약 전에 고령형 검사를 통해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춘기 전후로는 6개월마다 성장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령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된 경우 사춘기가 일찍 시작되어 예상 키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키가 작은 아이가 체질성 성장 지연으로 늦게 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고령령이 나이에 맞고 사춘기 발달도 정상인 경우 조부모님 세대의 저신장 유전이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예상 키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 속도가 또래와 다르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면 미루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세요. 하지만 이렇게만 설명하면 키가 이미 유전적으로 완전히 결정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인 영양, 수면, 운동이 아이의 성장을 크게 돕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영양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5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성장 호르몬은 잠을 잘 때 분비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깊은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나오죠.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는 하루에 10시간에서 13시간, 만 6살에서 13살 어린이는 9에서 11시간, 14살에서 17살 청소년은 8에서 10시간 충분한 수면을 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한 것이 적당합니다. 너무 강도가 높은 운동보다는 적당한 강도로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도 성장기 아이들에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이것들만 잘하면 무조건 키가 잘 큰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유전적 요소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적 요인들이 결핍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면 아이의 잠재적 성장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신장 가족력에 따른 성장 상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모님의 키와 성장은 물론이고 아이의 환경적 요인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 이어질 내용은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인 영유아 검진상 키 성장 백분위수 감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 키 크는 것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이번 주제는 우리 아이의 성장 곡선이 계속 작아질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먼저 성장 곡선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간단히 말하면 성장 곡선은 아이가 또래와 비교해서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아이의 키, 몸무게, 머리 둘레를 나이에 맞춰 백분위수로 나타내죠. 예를 들어 50백분위수에 있는 아이는 같은 나이 아이들 중에서 중간 정도라는 뜻이고 300분위수 미만이라면 또래보다 작은 편이라는 의미예요. 100분위수가 감소하면 부모님들이 당연히 불안해질 수 있어요. 100분위수만 보고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의 키가 여전히 정상 범위에 있다면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아이의 성장을 관찰하는 거예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만 24개월 무렵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서서히 수렴하면서 아이의 성장 패턴이 더욱 분명해지는 시기입니다. 태어나서 만 24개월까지의 성장 패턴을 6개월 간격으로 꾸준히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성장 데이터가 이후 평가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출생 시 아이의 키가 300분위수 미만이라도 이 시기에는 급하게 걱정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몸무게가 300분위수 미만으로 태어난 부당 경량아의 경우는 만 2세 무렵에 약 80% 정도가 정상 범위로 따라잡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아이의 키가 여전히 300분위수 미만이라면 성장 클리닉에서 더 자세한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6개월 간격으로 계속 추적 관찰하며 이르면 이 시기부터 성장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강령화로 태어난 아이가 만 4세 이후에도 키가 300분위수 미만일 경우 성장호르몬 치료가 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5세 이후 이 시기에는 아이가 특정 백분위수에 안정적으로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뼈나이 등 정밀 검사를 통해 아이의 성장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아이의 키 백분위수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는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균형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 잘 맞아떨어져 아이가 유전적인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영유아기 이후 성장 속도가 갑자기 급격하게 빨라지는 것은 성조숙증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성조숙증으로 인한 급성장은 키가 빠르게 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장판이 일찍 닫히게 되어 최종 키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급성장과 성조숙증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의 성장 속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너무 빨리 크거나 아니면 느리게 자라는 것 같다면 걱정이 되시죠? 성장 속도가 느리거나 빠를 때 어떤 이유로 그런지, 또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먼저 성장 속도가 느릴 때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이가 1년에 4cm 미만으로 자란다면 성장 호르몬 결핍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호르몬 결핍 외에도 영양 부족, 만성 질환, 그리고 스트레스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아이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활동량이 줄거나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성장이 느려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아이의 1년 동안 성장 속도가 4cm 미만이라면 반드시 성장 클리닉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병을 앓으면서 일시적으로 성장이 느려질 수 있지만 회복 후에 다시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년의 전체의 성장 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과정에서는 혈액 검사로 성장 호르몬 수치를 측정하고 고혈련 검사와 뼈의 성숙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소화기 및 영양 상담도 함께 진행하여 아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장 호르몬 결핍이 확인되면 조기 치료가 예후에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치료하지 않으면 뼈 나이가 어리더라도 키가 충분히 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성장 속도가 빠를 때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만약 영유아기를 거쳐서 만 5세 이후에 갑자기 급격히 연간 7에서 8cm 이상 키가 커진다면 잘 자란다고 보기 어렵고 다르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조숙증 징후가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아는 만 8세 이전 가슴 발달, 남아는 만 9세 이전의 고환 발달과 같은 성조숙증 징후가 보인다면 병원에서 성조숙증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생활하더라도 의외로 성조숙증 초기 징후를 놓치기 쉽습니다. 가령 가슴이 한참 나오고 난 뒤에 이제 몽골이 잡힌다고 오시는 분도 있고 고환에 털이 났을 때 이제 사춘기가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사춘기 초기 증상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을 통해 다시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성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징후는 바로 키의 급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 100분 이수의 급격한 상승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장 패턴의 변화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영유아기 동안 아이의 성장 패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뚜렷해집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키가 빠르게 커지기 시작한다면 이는 성장 곡선에서 키 100분 이수가 위로 꺾여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2017년도 성장 곡선 도표를 활용하여 키의 100분 이수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 5세 이후에 사춘기 전 아이들은 연간 5에서 5.5cm 정도 자랍니다. 키가 크거나 작은 아이 모두 비슷한 성장 속도를 유지하면서 각각의 100분 이수는 크게 변하지 않고 평행선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주의할 성장 변화로 만약 5세 이후로 연간 7에서 8cm 이상 성장하기 시작하면 키 100분 이수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키가 큰 아이였다면 영유아기부터 90분 이수였던 아이가 만 5세 이후로 93, 95, 97, 99로 100분 이수가 급격하게 커진다면 이는 원래 큰 아이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춘기 징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주의할 점은 키가 작은 아이의 경우 드디어 키가 크기 시작했다 라고 판단하고 안심할 수 있지만 이 시점에서 성조숙증의 가능성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성장 속도와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충할 말로
성조숙증의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만약 아이가 사춘기 징후를 보인다면 호르몬 검사를 통해 성조숙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어서 이른 사춘기 발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장과 성조숙증 원인과 관리 방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 5세 이후 아이가 1년에 7에서 8cm 이상 급격히 성장한다면 이는 사춘기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급성장을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의 일부일 수 있지만 너무 이른 시기에 나타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성장은 특히 성조숙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성장 패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조숙증은 사춘기가 정상보다 일찍 시작되는 현상으로 여아는 만 8세 이전에 남아는 만 9세 이전에 2차 성장이 나타날 경우 의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아는 가슴 발달, 음모나 겨드랑이의 털에 발달되며 초경이 빠르게 시작됩니다. 남아는 고환 크기 증가, 음모 발달, 음경의 발달이 됩니다. 공통적으로는 급격한 키 성장, 성인과 같은 채취, 여드름 발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징후가 일찍 나타나면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뼈의 성숙 과정이 빨라져 성장판이 일찍 닫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조숙증 진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령 검사를 합니다. 엑스레이를 통해 뼈의 성숙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성장과 관련된 호르몬 수치를 평가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에 따라 초음파 또는 뇌 MRI를 통해 내분비 질환이나 다른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조숙증이 진단되면 가장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GnRH 유사체 주사 치료입니다. 이 주사는 성장판이 너무 빨리 닫히지 않을 수 있도록 조절해주며 사춘기의 진행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진행되며 주기적으로 뼈 나이와 호르몬 수치를 모니터링하며 효과를 확인합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만약 1년 동안 7에서 8cm 이상 급성장이 발생하거나 말씀드린 사춘기 증상이 여아는 만 8세 이전에 남아는 만 9세 이전에 나타난다면 병원에 방문해서 성조숙증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성조숙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치료하면 성장판이 닫히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최종 키가 작아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조숙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여아는 약 12cm, 남아는 약 20cm 정도 최종 키가 작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평균 키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부터 성조숙증 아이의 보호자들이 성장 클리닉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조숙증 진단을 위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뼈나이 검사, 고를령 검사에서 엑스레이를 통해 아이의 뼈 성숙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혈액 검사를 통해 호르몬 수치를 측정하고 필요한 경우 초음파나 뇌 MRI 같은 추가 검사도 할 수 있어요. 사춘기 징후가 나타나면 꼭 걱정해야 하나요? 모든 사춘기 징후가 문제인 것은 아니에요. 정상 범위 안에서 시작된다면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이르게 나타난다면 성조숙증을 의심해 볼 수 있지만 정상 범위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다면 성조숙증이 진단되면 어떻게 치료할까요? 일반적으로 GnRH 유사체라는 주사 치료를 사용합니다. 이 주사는 성장판이 너무 빨리 닫히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매달 한 번씩 또는 3달에 한 번씩 맞게 되고 필요한 기간 동안 계속 맞을 수 있습니다. 뼈 나이와 호르몬 상태를 주기적으로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확인하며 치료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작용은 어떤 게 있나요? 괜찮나요? 부작용은 대체로 경미하지만 주사 부위 통증이나 피부 발진과 같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드물게 두통이나 기분 변화도 보고되지만 치료가 끝나면 사춘기는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GnRH 유사체 치료가 끝나면 사춘기가 자연스럽게 다시 진행됩니다. 치료 중에 키가 잘 자라지 않거나 치료 후에도 예상보다 키가 작을까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이는 성조숙증 치료 과정에서 큰 우려 중 하나일 거예요. 그러나 성조숙증 치료를 조기에 시작하고 꾸준히 발달 상태를 모니터링 한다면
기대 이상으로 자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너무 작은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요? 고민이신 분이 많은데 중추성 성조숙중의 성장호르몬 병행 치료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다뤄볼 기회가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조숙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성조숙중이 의심될 때는 조기에 진단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제 만성질환이나 잦은 질병 경험이 우리 아이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주 아프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걱정되시죠?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만성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지속적인 염증 반응이나 체력 소모로 인해 성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은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성장이 느려질 수 있고, 알레르기나 소화기 문제는 영양소 흡수에 영향을 미쳐 성장을 방해할 수 있죠.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만성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6개월 간격으로 키와 체중을 체크하면서 성장 상태를 평가해야 해요. 성장 차트를 사용해 아이가 또래와 비교해 성장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장 지연이 의심될 때는 성장 호르몬 검사, 고혈련 검사, 그리고 영양 상태 검사 등을 받아봐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자주 아프다면 그로 인해 성장이 지연될 수 있어요. 감기, 장염처럼 자주 앓는 질병은 신체 활동량을 줄이고 영양 상태를 떨어뜨려 성장을 방해할 수 있죠. 아이가 자주 병원을 다녀야 한다면 면역 체계도 약해지면서 성장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아이가 자주 아프고 성장이 느려지는 징후가 보인다면 6개월마다 병원을 방문해서 성장 차트로 아이의 성장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균형 잡힌 식단, 비타민 보충제,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해요. 아이가 자주 아프거나 성장 속도가 느릴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성장 호르몬 검사와 고혈련 검사로 아이의 성장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소화기 및 영양 검사도 병행하는 성장이 왜 지연되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야 돼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성장이 지속적으로 느려지거나 질병이 반복되면 정밀 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해야 해요. 혈액 검사로 면역 체계나 내분비 문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질병 때문인지 혹은 다른 이유로 성장이 지연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이 해결되면 아이가 따라잡기 성장, catch-up growth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때는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1에서 2년 동안 빠르게 자랄 수 있죠. 다만 이 과정은 질병 관리와 적절한 치료가 병행될 때 더 잘 이루어지므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해요. 이제 보호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볼게요. 만성질환이 성장을 얼마나 방해하나요? 만성질환이 있으면 성장이 느려질 가능성이 커요. 특히 천식 알레르기 같은 질환은 산소 공급이나 영양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면 성장 회복이 가능합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는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성장 속도가 또래보다 현저히 느리거나 성장 백분 위수가 3% 미만일 때 성장 호르몬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보통 4세에서 6세 사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성질환과 잦은 질병이 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이가 자주 아프거나 성장 속도가 느릴 때는 너무 걱정 말고 병원에 가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아요. 성장은 단순히 키 성장만이 아니라 아이의 전반적인 건강을 살피는 데 중요한 지표이니 꾸준히 관찰하면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나요? 편식을 하지 않나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정신적 스트레스는 아이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심한 스트레스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고 뼈와 근육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가정 내 갈등이나 학교 스트레스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콜티졸 수치가 높아지며 이는 골밀도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2주 이상 수면 부족, 식욕 저하, 무기력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이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으니 병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심리 상담과 성장 상태를 평가를 통해 스트레스가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을 돕는 방법. 아이에게 사랑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성장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고 신체 발달도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부모의 지지와 사랑은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 성장을 돕는 중요한 요소예요. 아이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성장에 필수적이에요. 단백질, 비타민 D 외에도 칼슘, 아연, 철분과 같은 미량 영양소도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 밀도가 낮아지고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로 인해 성장 지연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연 역시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 성장을 돕는 미네랄로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병원을 가야 될까요? 아이가 편식을 심하게 하거나 체중이 급격히 변화하면 3개월 간격으로 성장 상태를 점검하고 영양 상담을 받아야 해요. 영양 불균형이 아이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 상태를 확인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보호자 여러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해 볼게요. 정서적 스트레스가 성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나요? 심한 스트레스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고 성장을 지연시킬 수 있어요. 특히 수면 장애나 식욕 저하가 지속적으로 문제되면 정상 성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양 상태가 부족하면 성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비타민 D, 칼슘, 철분, 아연이 부족하면 뼈와 근육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면역력을 약하게 자주 아프게 될 수 있어요. 영양 상태가 부족하면 성장이 느려질 수 있으니 정기적인 영양 상태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단백질과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해요. 성장기에는 특히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비타민 D는 칼슘이 체내에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우유, 치즈,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과 시금치, 브로콜리, 두부는 좋은 칼슘 공급원이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서 합성되지만 연어, 달걀, 버섯 등 음식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또한 철분과 아연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철분은 혈액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아연은 세포 성장과 면역력을 강화시켜줘요. 철분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붉은 고기, 닭고기, 시금치가 있고 아연은 해산물, 호박씨, 콩류에서 얻을 수 있어요. 이러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면 건강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편식을 하는 아이에게 영양 보충제가 필요할까요? 삼시세끼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면 비타민 D처럼 햇빛을 충분히 보지 못하는 경우 필요한 영양소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영양 보충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특정 음식을 너무 가려서 영양 불균형이 걱정된다면 대한소아과학회 영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영양권장표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식이 심한 경우 대체 식품을 찾아보거나 같은 음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 아이의 입맛에 맞춰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고기를 먹는 것이 좋지만 고기를 싫어하는 아이에게는 생선이나 가금류, 철분이 풍부한 채소나 콩류 등을 대체 식품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기라도 구워서 먹거나 에어프라이기에 조리를 하는 등 다양한 조리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나 다양한 매체에서 편식을 하는 아이들을 위한 요리법과 정보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장 상담이 필요한 7가지 체크리스트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아이가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